61번 문제. 5개 소화전의 방수량과 방수 압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옥내와 같이 세트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내의 경우에 방수량 얼마였죠? 그렇죠. 130L/min 분당 130리터씩 방사가 되어야 하며 방수 압력은 얼마였죠? 최저값이 0.17이었고 최고값은 같습니다. 0.7로 같다.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 소화전 같은 경우는 옥 내는 건물 내에 방수구가 있고 옥 외의 경우에는 건물 밖에 방수구가 있기 때문에 옥 외의 경우가 훨씬 방수량도 많고 방수 압력도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의 경우에 방수량은 350 그리고 방수 압력의 최소값은 0.25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상 0.25가 되겠습니다. 0.7MPa 이상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따라서 감압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나 감압을 어떻게 시킬까요? 압력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됩니까? 그렇죠. 배수를 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문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온의 양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라는 것은 간열체가 없는 경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방수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개념으로 방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구역이 있으며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방호구역의 경우에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방수구역의 경우에는 위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방호구역은 한 개의 유수검지 장치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수구역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유수검지 장치의 종류가 다르죠. 유수검지 장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계소화 설비실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알람 밸브와 건식 밸브 그리고 준비 작동식 밸브가 있습니다. 3개 전부 다 물의 흐름을 검지하는 장치인데 이 하나의 밸브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우리는 방호구역이라고 하고 방수구역의 경우에는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타입이 딱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일제 개방 밸브가 있었습니다. 이 일제 개방 밸브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우리는 방수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를 구분을 하시고 경계구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탐 설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탐 설비가 화재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하고 그리고 유효하게 제어하는데 이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는 경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의 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준점의 개수는 몇 개? 30개이다.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 헤드 개수에다가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 계산에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 수원의 양 계산식이 있습니다. 루트가 들어가 있는 계산식으로 매우 복잡하죠. 이 계산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원의 양을 구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6 미터의 세제곱이 어디서 나왔냐면 스프링클러의 방수량, 개당 방수량은 얼마였죠? 그렇죠. 80이죠. 분당 80m인데 한 개당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20분이라고 했습니다. 곱하면 28에 16, 공이 2개 붙게 되겠죠. 단위는 리터가 됩니다. 분은 없어지죠. 그래서 개당 1600리터의 수원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1.6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개수를 곱하면 필요한 수원의 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 즉 일제 개방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장소는 무대부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이런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0개, 30개이다. 앞에는 30개 이하를 의미하고 뒤에는 30개 초과이다 라고 이하하고 초과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3번 문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 장치, 이거 우리 뭐라고 했죠? 밸브라고 했습니다. 종류는 3가지, 건식과 습식, 그리고 준비 작동식이 있었습니다. 과당 면적 기준이 나와 있는데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3000을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자, 우리 학교 실습동을 떠올리시라고 했습니다. 실습동. 자, 우리 실습동 몇 층입니까? 그렇죠. 5층이죠. 경계구역의 면적 얼마였죠? 60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600을 곱하면 얼마? 3000제곱미터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3000을 외우실 때 우리 실습동의 층수와 경계구역의 면적을 가지고 3000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 장치, 즉 밸브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라 라고 해서 좋은 말이 나와 있죠. 자, 64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를 적으시오.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방수구역이라고 했고 이때 사용되는 밸브가 일제 개방 밸브라고 했습니다. 개방형이 어떤 타입이죠? 그렇죠. 가멸체가 없는 타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 개수를 제한을 해야 되겠죠? 몇 개로 제한하면 됩니까? 그렇죠. 50개 이하로 제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2개 이상으로 방수구역을 나눌 경우에는 50을 2개로 나누니까 25개. 이렇게 25개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최대 헤드의 개수를 50개로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균일한 방수 분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드가 50개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의 일제 개방 밸브로부터 각 50개의 헤드로 물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소화수가 50개 이상의 헤드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헤드마다 적정 방수량과 방수압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되지 않게 되면 특정 지점에서 살수 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해당 지점에 화재가 난 지점이라면 당연히 화재 제어 및 진압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50개로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수구역 내에 헤드가 너무 많을 경우 많은 양의 수원이 필요해지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5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적으시오.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설명인데 전에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죠. 조기에 빠르게 반응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했습니다. 이 조기 반응형 헤드의 경우에는 빠르게 가멸, 열이 감지되기 때문에 헤드가 빠르게 개방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거나 혹은 제실자, 사람이 되겠죠. 피난 안전이 중요한 경우에 이때 조기의 화재를 제어하기 위해서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헤드의 경우에는 빠른 소화수 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습식 설비를 사용합니다. 이때 습식 설비라는 건 뭐냐면 습식 밸브를 그려볼게요. 세모를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물이 차 있다는 표시입니다. 1차 측 배관에도 가압수가 차 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2차 측에도 가압수가 차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습식 설비. 따라서 간열체가 열을 감지해서 탈락이 되면 바로 방수가 된다. 조기 반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었죠.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위험도가 높은, 즉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화재가 급격히 커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되겠죠. 노유자 시설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병원이 있는 입원실의 경우에는 특성상 피난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피난이 어렵다. 이렇게 제실자의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피난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조기 반응형이다. 66번 문제. 다음 설명을 읽고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적으시오.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내용이고 설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프링클러 헤드는 살수 및 가멸, 열을 감지하는 것이죠.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좋은 말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와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외에는 방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설비는 하향식 헤드를 써도 되지만 나머지는 방향식 헤드를 써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방향식 헤드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교차 배관으로 물이 공급이 되면 가지 배관 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결론은 헤드로 물이 살수가 됩니다. 그런데 물줄기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수 방향을 가지고 상향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반대로 하향식 같은 경우는 교차 배관으로 물이 들어가면 헤드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살수되는 방향이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향식 헤드라고 합니다. 물론 상향식 헤드도 디플렉터 때문에 물이 부딪히면 아래로 물이 쏟아집니다. 결론은 물은 둘 다 아래로 쏟아지지만 살수 방향이 위와 아래 두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상향식 또는 하향식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밸브를 닫고 유술검지 장치 쪽에서 배수 밸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배관 내에 물이 전부 빠지게 되는데 상향식 같은 경우는 자중에 의해서 물이 전부 다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전혀 물이 남지 않습니다.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배관 내에. 하지만 하향식을 보면 신축 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 구부러진 부분에 물이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어떻다?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와 부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1차 측 배관과 2차 측 배관 모두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실게요. 습식과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에는 이 두 가지는 하향식으로 설치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2차 측 배관의 물을 빼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비에 하향식을 쓰게 되면 어때요? 배수가 잘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설비 외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쓰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헤드의 방향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향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진다. 결론은 겨울철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번 문제. 소화 수조와 저수조의 저수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설 부분에 저수량 공식이 나와 있는데 저수량은 단위수에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하면 됩니다. 즉 한 단위마다 부피가 20세제곱미터이다. 저수량이 한 단위마다 20세제곱미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위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소방 대상물, 이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연면적은 고정값이죠. 기준 면적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건물의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것의 절반, 15,000의 절반은 얼마죠? 그렇죠. 7,5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 값을 우리가 기준값으로 합니다. 기준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전부 다 얼마로 한다? 12,500제곱미터로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7,500과 12,500제곱미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기준 면적을 7,500으로 12,500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준 면적이 작죠. 기준 면적이 작다라는 것은 자, 이 단위수의 값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수가 커지면 당연히 저수량도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이렇게 저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경우는 1,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피난층이라고 하면 보통 몇 층이 피난층입니까? 그렇죠. 1층이 피난층이 됩니다. 근데 1층과 2층이 15,000이라는 것은 피난층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 1층과 2층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초기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면적을 작게 해서 저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부 다 얼마? 12,500이다. 근데 단위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 값을 자연수로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3.4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위수를 소수점 이하의 값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절상하게 됩니다. 즉 4단위로 계산을 하고 여기에 20을 곱해서 80m의 세제곱을 저수량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80 이거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기타의 경우가 되겠고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이것의 얼마? 절반 7,500제곱미터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20세제곱미터를 곱해서 저수량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수량을 여러분들이 부피라고 보시면 되고, 부피의 단위는 길이의 세제곱이 되겠죠. 68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소와 수조 또는 저수조에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흡수관 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흡수관 투입구와 채수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고 건물 밑에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에는 구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수조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우리는 흡수관 투입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수조에 물을 라인을 하나 넣어서 밖으로 빼서 구멍을 하나 만듭니다. 이 구멍을 우리는 채수구라고 합니다. 이 흡수관 투입구와 채수구의 역할은 뭐냐면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니까 소방관이 소방 펌프차를 타고 오겠죠. 이 소방 펌프차에는 뭐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있겠죠.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의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소방차로 끌어와서 써야 되겠죠. 따라서 이 채수구와 소방차를 연결을 하고 물을 소방차 쪽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흡수관 투입구 쪽을 통해서도 어디로? 소방차 쪽으로 물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흡수관 투입구가 1개 이상인 경우와 2개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이 80세제곱미터입니다. 앞에서 저수량 구할 때 4개에다가 20을 곱하면 80이다 라고 했죠. 80이 기준이 됩니다. 즉 부피가 80세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이 흡수관 투입구를 1개 이상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죠. 당연히 건물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을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건 볼게요.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 용수 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흡수관 투입구가 보통 구멍하면 동그라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각형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원형인 경우에는 직경으로 표시를 하고 직경이 0.6m 이상이다. 사각형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0.6m로 하고 이 0.6m 이상이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구멍의 형태가 사각형인지 구멍의 형태가 원형인지에 따라서 어쨌든 값은 똑같습니다. 0.6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요 수량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80이라고 했습니다. 8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9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는 건 뭐냐면 압력 챔버를 의미합니다. 압력 체인버를 의미한다. 자, 기동장치라는 것은 펌프를 기동하거나 정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뭘 설치한다? 그렇죠. 충압 펌프를 설치한다. 답이 충압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수기실에 보시면 펌프가 2개 있습니다. 펌프가 굉장히 큰 펌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조금 작은 펌프가 하나 있죠, 옆에. 이 큰 펌프를 우리는 주펌프 라고 하고 이 작은 펌프를 우리는 충압 펌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압력을 보충한다. 압력 보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펌프가 하는 일은 실제로 소화수를 방식으로 보내는 역할이 주요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동점이나 정지점에 따라서 주펌프가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압펌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고 충압펌프가 기동을 하며 실제 화재가 났을 때는 주펌프가 소화수를 방수구 쪽으로 보내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시면 충압펌프를 설치하는 목적은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의 압력을 보충한다라고 해서 충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옥내소화전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압력 체인버의 각군 명칭을 볼 수 있는데 압력 체인버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상단에 보시면 압력 스위치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고 한쪽은 충압펌프의 압력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력 스위치에는 디프점과 레인지점을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레인지점은 펌프의 정지 압력을 세팅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 압력까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펌프가 정지를 하게 되고 디프점이라는 것은 디퍼런스의 약자입니다. 차이값이 되겠습니다. 차이값. 그럼 뭐의 차이값일까요? 펌프가 기동을 해서 정지를 하겠죠. 즉 기동점에서 정지점 사이의 차이값을 우리는 디프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프와 레인지를 통해서 정지점과 기동점을 세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력 체인버의 하단에 보시면 배수 밸브가 있어서 물을 배수할 수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압력계가 있어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압력 체인버가 과압이 됐을 때 압력을 뺄 수 있는 안전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과압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안전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압력 체인버 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이때 쓰이는 게 개폐 밸브, 물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폐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 디프점하고 기동 압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여기가 주펌프의 기동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주펌프의 기동점 그리고 위에가 주펌프의 정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값을 우리가 차이값이니까 디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디프점은 정지 압력이 큰 값이죠. 큰 값이기 때문에 정지압에서 기동 압력을 빼주면 디프점이 되고 기동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동 압력은 정지에서 이 디프점을 빼주면 됩니다. 어찌됐든 펌프의 운전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주펌프 기동에서 주펌프 정지할 때까지 이 범위가 운전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펌프의 정지점은 펌프의 양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펌프의 양정이 80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100으로 나누면 우리가 메가파스칼인 압력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0.8이죠. 즉 0.8 메가파스칼이 이 주펌프의 정지점이 된다. 0.8이 되면 펌프가 멈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동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연 낙차압이라는 것은 건물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 낙차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압이 됩니다. 압력이 생기죠. 따라서 건물의 높이에다가 0.2 메가파스칼을 더하면 옥내소화전인 경우에는 0.2,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0.15를 더하면 됩니다. 이 0.2나 0.15는 마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 마찰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0.2를 기동점에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높이가 만약에 30m 건물이다 라고 하면 0.3메가파스칼의 자연 낙차압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여기에다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면 0.2를 더해서 0.5메가파스칼을 주펌프의 기동점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즉 주펌프는 0.5에서 기동을 하고 그리고 0.8이 되면 정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펌프를 대신해서 충압펌프가 기동하고 정지하려면 충압펌프의 기동점은 주펌프보다 0.05 높게 하고 그리고 정지점은 주펌프보다 0.05 낮게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충압펌프의 정지점이 있고 안쪽에 충압펌프의 기동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다음 설명을 읽고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적으시오.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 하나 그렸었죠. 주펌프가 기동을 하고 주펌프가 정지를 하는데 충압펌프가 주펌프를 대신해서 작동이 되려면 주펌프의 기동점보다 0.05 높게 충압펌프의 기동점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주펌프의 정지점보다 0.05 낮게 충압펌프의 정지점을 세팅하면 충압펌프가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물어봤고 자연 낙차압보다 적어도 얼마? 이 값을 우리는 마찰이라고 했죠. 마찰을 고려해서 크게 잡아줍니다. 옥내였을 때는 얼마라고 했죠? 0.2 메가파스칼 크게 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답은 0.2 메가파스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계산형 문제 10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5배 소화전이 12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번. 수원의 수량을 구하라. 수원의 양 같은 경우는 7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개수라는 것은 5개 소화전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12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2개를 대입을 해서 수원의 양을 구한다면 수원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개수를 제한을 합니다. 최대 2개. 앞에 있는 7은 뭐냐면 5개 소화전의 방수량이 350입니다. 분당. 그러면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분을 곱하게 되면 7,000리터가 되고 이것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 미터의 세제곱 단위로 환산이 됩니다. 따라서 7미터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7에다가 12개가 아닌 최대 2개를 곱해서 14미터의 세제곱의 수원의 양을 확보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4. 단위를 꼭 쓰셔야 됩니다. 최적이기 때문에 미터의 세제곱. 남은 문제, 5개 소화전 설비 노즐의 방수압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대는 0.7메가파스칼 이하로 제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사람이 수동으로 노즐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로 한다라고 했고 최소 0.25메가파스칼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문제. 5개 소화전 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5개 소화전 함이 왜 필요할까요? 하단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센터에 5개의 소화전이 있고 양쪽에 방수구가 있습니다. 이 방수구에다가 노즐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소방 대상물을 향해서 이렇게 방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노즐을 이 5개 소화전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5m 이내에 장소에 5개 소화전 함을 설치를 해서 이 함 안에다가 5개 소화전의 노즐을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경 40m 이하 수평거리 값이 나와 있는데 이 반경 40m 이하가 만드는 이 원 안에 소방 대상물이 있어야지 노즐에서 방사했을 때 대상물까지 물줄기가 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5개 소화전 함을 도대체 몇 개를 설치해야 할까요? 위에서 보니까 5개 소화전이 12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설치 개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 10개까지는 5m 이내 장소에 1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11개 이상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개수인 11개를 적절히 분산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결론은 11개 최소 개수를 분산한다. 마지막 5개 소화전 개수가 31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3개마다 1개, 3개마다 함을 1개씩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건에서 12개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최소 개수인 11개를 분산해서 설치한다. 라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 2번. 지상 5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층수가 중요한데 1층에서 29층까지는 초기 소화에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30층이 넘어가면 우린 이 건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30층부터 49층 사이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초기 소화하는데 40분이 걸리며 50층이 넘어가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60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상 5층이라고 하면 여기 1에서 29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판매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이 설치된 복합 건축물이라고 했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30개 설치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 장소별로 기준 개수가 다른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데 기준 개수 값을 여러분들이 장소별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문제에서 30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는 10개, 20개, 30개로 기준 개수가 정해져 있고 30개로 많은 양의 헤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건물이거나 그리고 피난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경우 그리고 특수한 가연물을 취급하는 경우 특수한 가연물 같은 경우는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아주 높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30개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높은 건물은 11층 이상을 의미하고 피난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하가 지하 역사를 의미하며 사람이 많은 장소는 백화점이 되겠죠. 백화점처럼 판매 시설인데 여기에 터미널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복합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이 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히나 초기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수 가연물 또한 연소의 확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설치해서 살수 밀도를 높여주는 것이 초기 소화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우실 때는 11층 이상으로 높거나 지하가인 경우에는 30개고 그리고 11층 이하인 대상물 중에서 공장인데 특수 가연물을 취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0개 공장인데 특수 가연물이 아닌 경우에는 20개 판매시설 또는 복합 건축물 사람이 굉장히 많죠. 30개 기타인 경우에는 20개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으로 높다라고 하면 규모가 좀 있는 건물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20개,
헤드가 8m 미만인 경우에는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복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30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수량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개수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 개당 방수량이 얼마였죠? 그렇죠. 80리터였습니다. 분당. 여기에다가 29층 이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초기 소화하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자, 없애고 다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곱하면 48에다가 0이 3개가 되겠죠. 단위는 뭡니까? 리터가 되겠죠. 1000으로 나누면 리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48m의 세제곱의 최소 수원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8m의 세제곱.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실 때는 계산 과정과 답 모두 작성하셔야지 정답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이 분당 2,400리터이고 전 양정이 100m인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한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용량을 동력이라고도 하고 전력이라고도 하겠죠. 이러한 동력이나 전력은 이를 시간으로 나눈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간이 짧을수록 용량이 커진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한다라고 하면 용량이 큰 전동기이며 전력이 좋은 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을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식 보면 P라고 나와 있는데 P는 파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파워가 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다 곱해서 효율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효율을 우리는 이타라고 합니다. 읽을 때 이타라고 읽으시면 되고 다 곱하는데 유량이 나와 있죠. 유량을 보통 우리는 Q라고 표현하고 양정 나와 있는데 100m니까 높이를 의미하죠. 높이, height, H가 되겠고 높이 H 그리고 전달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1.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달 계수인 K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킬로와트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163을 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1000리터는 1m의 세제곱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거나 미터의 세제곱을 리터로 바꿨는데 이와 같이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0.163을 곱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은 높이가 단위가 미터입니다. 따라서 유량도 미터 단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2,400리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2,400을 1000으로 나누면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높이가 미터이기 때문에 유량도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2.4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0.163에다가 2.4를 곱하고 높이 100을 곱하고 전달계수 1.1을 곱해서 효율 0.6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답은 71.72kW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수식과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숙박시설인 소방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조건이 있네요. 단, 비내화 구조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 표가 있는데 이 표 하단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2배가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락시설인 경우에는 30, 위 30이라고 했고 공, 집, 관, 문, 의, 장의 경우에는 50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노숙의 공, 한,
창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노숙의 공판창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죠?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라고 했습니다. 노자가 노유자 시설이고 같이 적어보도록 하죠. 숙자가 뭐였죠? 숙박시설이 되겠죠. 동은 뭘까요? 공동주택이 됩니다. 판은 뭐였습니까? 판매시설이 되겠죠. 창은 뭘까요? 창구시설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단위 바닥 면적이 얼마인가요? 500으로 주어져 있죠. 소방 대상물인 숙박시설의 경우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100이었죠. 100제곱미터였는데 단위마다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약분되고 단위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자로 가겠죠. 자, 공 2개 없애면 5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5단위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문제.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수량을 구할 때는 단위수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 했죠? 그렇죠. 20세제곱미터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제곱미터는 길이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부피를 의미합니다. 부피는 최적이죠. 자, 하단의 표를 보시면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을 넘어가는 경우,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7,500으로 잡습니다. 15,000의 2분의 1이라고 했죠.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12,500제곱미터마다 기준 면적으로 잡습니다. 자, 이와 같이 1,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인 경우에 기준 면적을 7,500으로 기타인 경우보다 작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 면적이 줄어들면 단위수가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저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1층의 경우에는 피난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이 났을 경우에 전부 1, 2층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 1, 2층의 면적이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층에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 면적을 7,500으로 작게 잡아서 저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5,000을 넘어가는 바닥 면적이기 때문에 7,5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자연수로 구하셔야 되는데 2만을 7,500으로 나누면 2.64가 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하나 올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3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3 곱하기 20은 60이 되겠죠. 따라서 60세제곱미터 이상의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하향식 헤드를 부착하는 경우 헤드 본체에 질소가스가 채워져 있는 다음 헤드를 사용한다. 이 헤드의 명칭과 사용 목적에 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건식 설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밸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이 채워져 있으면 습식이고 채워져 있지 않으면 건식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식 밸브를 기준으로 아래는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 물이 건식 밸브 쪽으로 들어가겠죠. 건식 밸브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게 되면 아래쪽을 우리는 1차 측 배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2차 측 배관이라고 합니다. 건식이기 때문에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채워져 있지만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향식 헤드의 시공 부분의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설비의 헤드는 습식 설비의 폐쇄형 헤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되도록 상향형 헤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향 헤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드라이 펜던트 헤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상향형과 하향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는 가지 배관이라고 합니다. 가지 배관. 이 가지 배관에 하향식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배관을 이용해서 구부려서 헤드가 바닥을 보도록 설치한 헤드를 우리는 하향형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지 배관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천장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상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식은 둘 중에 어디에 쓰인다고 했죠? 주로 건식이 상향형에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건식을 하향형에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드라이 펜던트 헤드를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상향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지 배관에 물이 공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밸브가 열리게 되면 가압수가 가지 배관을 거쳐서 천장 쪽으로 물이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밸브를 닫게 되면 자중에 의해서 물이 자동으로 배수가 되겠죠. 배수가 아주 원활합니다. 따라서 배관 내에 물이 남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동파의 우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하향형 볼게요. 자, 물이 공급이 되면 물이 바닥면을 향해서 방수가 됩니다. 밸브를 닫게 되면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물을 빼겠죠. 배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배관이 이와 같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배관 내에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건식의 경우에는 주로 상향형을 쓰는데 하향형을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즉 하향형 헤드를 이와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죠. 이러한 설계를 우리는 드라이 펜던트 헤드라고 합니다. 목적은 동파를 방지한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습식과 부합식의 경우에는 하향형으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이며, 그리고 2차 측이 가압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향형을 써도 문제 없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향형으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향형으로 쓸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드라이 펜던트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인데, 개방형 같은 경우는 가멸체가 없기 때문에 2차 측에 물이 항상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향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 펜던트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다. 7번 문제. 주어진 도면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과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종류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은 밸브가 지금 네모에 D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가 삼각형이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때 이 D가 뭐냐면 델류지 밸브의 약자입니다. 밸브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델류지 밸브가 쓰이는 곳이 일제 개방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고, 여기에 쓰는 밸브를 우리는 일제
개방 밸브 또는 델류지 밸브라고 합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이 있고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자, 물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유수검지 장치를 우리는 습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알람 체크 밸브라고도 합니다. 알람 밸브 또는 알람 체크 밸브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설비하고 밸브 이름을 다음과 같이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식, 준비 작동 시, 일제살수식. 수계실에는 4가지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습식의 경우에 밸브 도시기호는 앞에서 말했듯이 동그라미에 삼각형을 그리고 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건식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 그리고 채우면 안 됩니다. 준비 작동식을 우리는 프리 액션 밸브, 프리의 약자 P라고 씁니다. 프리 액션 밸브. 당연히 2차 측 배관에 물이 없기 때문에 색을 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제살수식을 우리는 델류지 밸브의 약자 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밸브의 도시기호를 기억을 하시고, 밸브는 습식은 알람, 건식은 건식 밸브, 준비 작동식은 준비 작동 밸브 또는 프리 액션 밸브, 일제살수식은 일제 개방 밸브 또는 델류지 밸브라고도 합니다. 습식과 건식은 감지기가 없고 수동 조작함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 작동식은 감지기가 있고 일제살수식도 마찬가지죠. 수동 조작함도 있습니다. 1차와 2차 측 배관에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각 배관의 명칭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쉬운 것부터 하죠. 자, 스프링클러 헤드가 지금 하향식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가지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떠올리시고 가지에 나뭇잎이 있죠? 나뭇잎을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 배관이다. 그러면 이 가지 배관과 교차하는 배관이 있겠죠? 이 교차하는 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는 교차하는 배관이기 때문에 교차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차 배관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 있겠죠? 이 배관을 우리는 수평 주행 배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펌프에서 물이 투출이 되는데 이 투출된 물이 흐르는 수직 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을 우리는 메인 배관인 주 배관이라고 합니다. 주 배관에서 각 층마다 분기점에서부터 배관이 분기가 됩니다. 따라가 보시면 밸브가 있겠죠.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습식 유수 검지 장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습식 유수 검지 장치에서 하단으로 물이 배수가 됩니다. 개폐 밸브가 하나 달려 있네요. 그래서 이 배수되는 배관을 우리는 배수 배관이라고 합니다. 주배관, 수평 주행 배관, 가지 배관, 교차 배수 배관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부분에 배관의 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배관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수직 배관을 그리시고 각 층마다 분기점이 있겠죠. 분기점에서 배관이 이렇게 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이 수직 배관을 우리는 주 배관이라고 합니다. 수평 주행 배관은 각 층에서 교차 배관까지 물을 공급하는 배관을 의미하며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고 가지 배관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헤드로 급수하는 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브에 보시면은 배수 배관이 있고 물을 빼내는 배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옥내 소화전 개통도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보니까 소방호수나 관 부속품 쪽에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찰 손실 수습값은 40m로 주어졌고 펌프의 효율이 65%라는 것은 펌프가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중에 65%는 실제 펌핑하는데 쓰이는 힘이 되겠고 나머지 35%는 이제 버려지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펌프의 여유율을 1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즉 곱하기 1.1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1이 10%이기 때문에 1.1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통도에서 A에서 E까지의 명칭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는데 지표면에 있는 이 수조를 우리는 소화수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수조라고 쓰셔도 무관합니다. 저수조와 소화수조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수조의 경우에는 생활용수와 소화수, 실제 불이 났을 때 쓰는 물이 되겠죠.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물이 되겠고 소화수조는 소화수로만 쓰이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소화수조가 되겠고 B는 압력 챔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압력 챔버의 역할이 뭡니까? 기동하는 것이죠. 기동령이 되겠고 기동한다는 것은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압이라는 것은 물의 압력이 되겠고 물의 압력을 감지해서 당연히 개폐해야 되겠죠. 열고 닫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치를 우리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그리고 그 종류 중에 하나인 압력 챔버를 보실 수 있습니다. C번에 보시면은 C가 수격 방직인데 하단에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기동이 되면 물이 갑자기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관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큰 충격을 우리는 물이 타격을 했다라고 해서 수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빨간색 뚜껑 모양으로 수격 방지기를 설치하는데 이 안에는 스프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힘이 가해졌을 때 스프링에 의해서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번은 수격 방지기이다. 자, D번은 이제 꼭대기층에 설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거를 옥상 수조라고 하는데 이 옥상 수조의 양은 저수양을 우리는 Q라고 하는데 이 양의 3분의 1 이상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다음 층마다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층과 2층에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내 소화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죠?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옥내 소화전은 사각형을 그리고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색을 칠해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옥내 소화전의 도시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사각형이 하나가 더 있고 P, B, 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P는 푸시를 의미하고 발신기의 누른 버튼이고 B는 배를 의미하는 경종이고 L은 램프로서 표시등을 의미합니다. 즉 발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발신기 이외의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발신기 세트라고 합니다. 2번은 발신기 세트를 내장하고 있는 옥내 소화전 함이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2번에 볼게요. D에 보유해야 할 최저 유효 저수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D는 옥상 수조를 의미하겠죠. 옥상 수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옥상 수조는 저수량을 어떻게 구한다? 저수량. 자, 건물을 보니까 29층 이하의 건물이 되겠죠. 따라서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6m의 세제곱이 기본값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넘버,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옥내소화전의 개수인데 1층에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에 보니까 2, 3, 4,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많은 5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고층 건물이 아닌 경우, 즉 29층까지 건물의 경우에는 최대 2개입니다. 얼마? 최대 2개. 따라서 여기에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5.2 미터의 세제곱이 되고 이것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733이 됩니다. 답은 1.733이 되겠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라는 단서가 있으면 1.733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답을 적어라 라고 하면 1.73 미터의 세제곱으로 조건을 보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하단의 풀이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경보장치라고 했는데 감수는 물이 감소되었음을 알고 경고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 부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이게 물 위에 뜨게 되고 물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부표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내려갔음을 감지하고 신호를 어디에 줍니까? 제어반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표시등이나 부저를 통해서 음향 경고를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를 우리는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라고 하는데 도시기호로는 Z라고 표시를 합니다. 즉, 도시기호 Z는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배관에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플렉시블이라는 것은 신축이라는 뜻입니다. 신축 배관인데 펌프가 기동하거나 정지할 때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진동을 흡수해서 펌프의 흡입축 배관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릴리프 밸브인데 최저 운전 상태에서 압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의 140% 미만에서 이 릴리프 밸브가 개방돼서 물이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가 각 층에 3개씩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원의 양을 구하라고 했죠. 수원의 양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Q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은 130리터라고 했죠, 분당.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9층 이하의 건축물이라고 판단해서 2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 2600리터가 되고 1000으로 나눠주면 2.6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6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옥내 소화전의 개수가 위에서 뭐라고 했죠? 각 층마다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죠. 29층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몇 개? 2개까지만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2를 집어넣으시면 5.2 미터의 세제곱이 답이 된다. 이래서 29층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최대 2개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출량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분당 토출량. 옥내 소화전의 분당 토출량은 130입니다. 층별로 3개씩 설치가 되어 있지만 최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2를 곱하면 260, 분당 260리터가 된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A에서 D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지금 수조가 있고, 자, 아래도 수조가 있죠.
자,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소화 수조라고 하고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수조인데 물올림 탱크라고 합니다. 이 물올림 탱크에 지금 뭐가 떠 있죠? 네, 플로트 스위치가 떠 있습니다. 이 플로트 스위치의 역할은 뭐다? 물이 감소했음을 알고 경보해주는 장치입니다. 감수 경보 장치이다. B번 볼게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을 우리는 개폐 밸브라고 했고 아래 Z자 모양을 뭐라고 했죠? 이걸 체크 밸브라고 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체크 밸브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스몰렌스키 체크 밸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펌프와 밸브 사이에 분기점에서 배관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밸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릴리프 밸브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밸브이다. 어떤 상태? 최저 운전 상태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또 분기점에서 배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배관은 무슨 배관일까요? 그렇죠.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성능 시험 배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D번 이거 뭘까요? D번 이거 뭘까요? 펌프 주변에 지금 이렇게 신축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했습니다. 즉 진동을 흡수하는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